안녕하세요. 굿모닝 조기 송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이제 그 썸네일에 제가 몹시 불안해요 라고 했잖아요. 어그로라고 하죠. 일부러 자극적인 문구를 이렇게 앞세워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을 끌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가 진짜로 많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출제 비중이라는 것이 있고 출제 경향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문법의 비중이 확실하게 높기 때문에 이제 문법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문법의 비중이 상당하다가 이제 어느 해 갑자기 비문학의 비중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비문학의 난도가 확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씩 이어져 오다가 또 어떤 시험에서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또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치르는 시험이, 그쵸, 어떤 출제 비중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영역을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 복불복의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의 비중이 뭐 크고, 뭐 사실 이제 컷이 높지 않은 직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법만 잡으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비문학에서 갑자기 많이 나온다든가 혹은 비문학의 난이도가 갑자기 훅 상승을 한다든가 하면은 우리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또한 여러분 열심히 채우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하는 지금의 경향에서도 비문학의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게, 여러분 경향과 비중을 많이 따지지 마세요. 물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하는 이제 어떤 지침과 같은 것을 제가 안내를 적절하게 해드리고 조절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의도적으로 뭐는 가져가고 뭐는 버린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비문학의 비중이 확 확대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희 최근에 세계 시험에서 나왔던 이렇게 비문학 문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좀 유용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재구성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유튜브 안에서 많이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된 게, 얼마 전에 그 취업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의 소식을 뭐 다양한 경로로 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직접 만나 뵙기도 했고, 그렇게 메일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소식을 주셨던 분들도 있고, 하지만 유튜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소개해주신 분들의 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나 반가운 소식들이었는데, 최종 합격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생강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 달던 게 어제 같은데 시간이 벌써 흘러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취업할 수 있어요. 최종 합격할 수 있고, 오히려 준비하셨던 분들 보면 이제 시간을 많이 잡지 않고 집중력 있게 준비하신 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유튜브로 들은 구독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육군 정기직 최종 합격을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라고 했어요.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정말 유용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제 강의 영상을 모두 전부 시청한 후에 시험을 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 영상당 5번은 본 것 같다. 진심인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좀 팁을 좀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좋게 써주신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그 강의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니까 진짜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무원 시험 일주일 전 쌤 강의 접하고 급하게 정리하고 시험 쳤는데 필기 합격 끝내 최합까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정리 마지막으로 했다라고 이제 해주신 분인데, 역시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강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축하드린다라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이제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7급을 합격했다. 또 이제 멋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저를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멋진 외모,
멋진가요, 여러분? 멋진 실력, 인성, 굉장히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또 이제 합격하셨고, 굉장히 뭐 분주하시고, 여러 가지 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글까지 남겨주신 수험생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유쾌함과 어떤 열정이 그대로 발휘가 되어서 좀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인공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더 열심히 부단하게 이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최근에 나왔던 세 개의 시험에서 군무원 기출 안에서 비문학 문제를 좀 뽑아서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음 글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그렇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간추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가 4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제쳐두더라도 이 글의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이 제대로 된 요약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어느 부분에 힘을 빼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훅 버리고 어느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다라고 할 때 요즘 들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문장은 바로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특히가 들어간 두 번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가 들어간 건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이라는 거, 운동. 운동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히라는 말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럼 또 부지런히 뛰고 땀을 흠뻑 흘린 뒤에 느끼는 개운함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로 이어지는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 문장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라는 역접의 접속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역접의 접속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내용이에요. 앞에서 그냥 내용을 깐 거예요. 내용을 깔고 그냥 보여주고 그러나 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야.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접의 접속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역효과를 가져온대요. 지금 그렇지만 이후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후의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리하게 움직이면 역효과가 나. 그러므로 또 완전 중요하지.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맥락을 내가 종합해 줄게. 내가 결론을 내줄게.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거든요. 그러므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중요한 정보가 나온 거예요. 퉁퉁퉁퉁 읽어내시다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이게 중요한 정보가 나온 겁니다.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체력의 비치와 신체 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얘가 살짝 헷갈리겠네요. 하지만 뒤만 가져가고 앞에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앞에도 가져가고 뒤에도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A and B의 맥락이에요. 사실 하지만이 들어가 있지만 충분히 자극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둘 다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문장이 좀 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 걔는 생활 양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하지만이잖아요. 버리세요. 버려요. 중요하지 않아요. 받게 되지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았는데 A보다는 B라는 맥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A 또 버리세요. 버려요. 받게 되지만 해서 얘 버렸고요. A보다는 B라고 했기 때문에 A 버리고요. 여기만 잡으시면 돼요. 운동기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해도 우리 이미 다 잡았는데 너무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지금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끝끝내 너희들이 제대로 읽지 못했을까봐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가는 건 뭐냐면 이거죠.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운동을 실천해서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매일 일정량 실천이라는 말을 생활습관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광색으로 밑줄친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인지 보면은 운동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 운동에 대해서 말한다.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대요.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그게 뭐냐? 충분히 자극하면서 지나치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빈도 높여서 규칙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운동이 하나의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주제문이자 요약문입니다. 1번부터 같이 가볼까요?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동의 빈도가 높으면 좋다라는 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뭐 맞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가급적 쉬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진술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부지런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그쵸, 생활습관으로 실천해야 된다.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해서 매우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쉬지 말고 운동하는 것은 부담이 지나친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부합하지 않아요. 요약문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데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답이 될 수가 없죠.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신체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는 운동을 생활습관으로. 와우! 우리가 노란색으로 밑줄 쳤던 부분 다 나와 있어요. 충분히 자극할 수 있지만 지나치지 않게 생활습관으로 정착시켜야 된다. 그쵸?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거 잡고 강조할 부분만 색칠해 두었더니 그대로 반영되는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3번도 부합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신체를 무조건 움직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강도를 결정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노란색으로 밑줄친 부분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극도 되어야 되고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또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뒤에 나온 생활습관으로 정착이 3번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많은 핵심어와 핵심 구절 중에서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합하기는 하나 요약한 것으로는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번 선택지와 3번 선택지가 둘 다 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부합하고 그리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긴 해요.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약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2번만 그렇게 담고 있다는 거죠. 얘는 여기만 담고 여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4번과 같은 경우는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생활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매일 일정량의 운동도 좋고 생활습관이라는 핵심어도 나왔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혀 우리가 글에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아예 글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우리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군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나 다라를 흐트러 놓고서 그것을 순서를 맞히는 문제도 물론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가의 내용이 과연 이 내용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지, 즉 알맞은 단락을 알맞은 적합한 곳에 끼워 넣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가의 내용을 뭐 알맞게 끼워 넣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내용 근처에 끼워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일단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문학을 만나서 해결을 할 때 절대로 이거는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라든가 배경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내가 평소에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친 언어로 그냥 좀 바꾸어 보시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상형을 기본으로 하고 글자는 고전을 본떴대요. 고전은 뭐 옛날에 뭐 한자의 어떤 하나의 글자체를 말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글자는 뭐를 본떴고 뭐를 이라고 하잖아요. 글자는 뭐를 본떴고 그리고 사성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의미 칠주를 갖췄다. 글자가 무엇을 본떴고 그리고 글자의 의미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구나. 글자가 상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무엇을 본떴고 그리고 어떻게 의미 마련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글자를 만든 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를 만든 원리와 관련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요 가를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훈민정음이라 했다. 천지인 삼극의 뜻과 여러분 천지인 아시죠?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살짝 이제 가져오면은 우리가 아래 아자 그리고 으자 이자를 그치 천지인의 원리를 본떠 이제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양의 이기 정묘함을 포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는지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글자를 만들었는지. 이와 같은 성격의 뜻을 반영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정묘함을 포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야 28자밖에 안 되는데 그냥 전환이 무궁하고 그냥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잘 드러내어서 모든 음에 정통했고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사실 이 28자로서의 부터 지금 끝부분까지는 모두 어떤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과 유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만든 원리와 관련된 것은 어디에 해당을 한다?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그럼 관련되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1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1번입니다. 3번 문제 2020년 문제 만나고 있고요. 우리 접속 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고는 순접이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이 대등하게 이어질 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그리고를 씁니다. 그런데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를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야, 너 이번에 시험 되게 잘 봤다며 축하한다 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가 올까요? 나는 그러나 시험 못 봤어. 나는 그런데 시험을 못 봤어. 난 아마 안 될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오겠죠. 시험이라는 공통된 화제를 이어나가면서 그 앞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는요. 그런데는 어느 경우에 쓰입니까, 여러분? 야, 너 이번에 시험 진짜 잘 봤다며. 진짜 축하한다. 그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밥은 먹었냐? 야, 내가 배가 고프다. 밥을 먹으러 가자. 이런 거예요. 시험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는 화제가 유지가 돼요. 화제가 유지가 되면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는 화제 자체가 전환되어 바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의 차이. 그러므로는 당연히 앞에가 원인 그리고 뒤가 결과가 나올 때 여기 그러므로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쵸? 결과가 나와. 그리고 원인이 나올 때 여기 왜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러나를 구분하는 맥락만 알면 딴 거는 너무 쉽게 접근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런데와 그러나를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앞에 원인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결과가 나온 그런 맥락이고요. 그것이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훈민정음 만들어진 28자가 참 여러 가지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자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쵸, 글자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말합니다. 글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8자밖에 되지 않는 어떤 효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28자밖에 안 되는데 그 28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빨리 깨우치고 어리석은이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깨우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가 맞죠.
그다음 우리 3번 문제 같이 가볼까요?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중심 화제가 어떤 가능성이냐면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둘 다 설명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말하면서 하나만 내용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 뭐 페르소나 그림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르소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페르소나의 뜻을 말한 다음에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페르소나만 추구했을 때 무기력하대요. 생기가 없다, 무기력하다,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렇게 용량을 줄일수록 더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오래 남아요. 페르소나만 추구하면 무기력해진대요. 그리고 한편 이렇게 말하면서 페르소나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까지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느낌이 좀 옵니다. 페르소나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어떤 적응된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외면의 자아를 나타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자는 어떤 본능적인 성향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도 갖고 있대요. 하지만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깊은 정서 갖고 있대요. 그림자가 갖고 있는 건 부도덕성, 충동성,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그리고 깊은 정서인데 그 중에서 부도덕성과 충동성은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부합하는 걸 한번 골라보는데 이 문제가 단순한 일치 유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완전하게 쉽게 접근되는 일치 유형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에 있는 말을 활용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번과 같은 경우 보면은 페르소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현실적인 속성이고 그리고 그림자가 근원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근원적이라는 말 나와 있지 않고요. 현실적이라는 말 나와 있지 않아요. 페르소나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치. 새로운 회사 들어가서 너무 적응을 잘해. 그 회사 사람들이랑 뭐 잘 지내고 뭐 업무 파악도 뭐 좋고 그래서 뭐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와, 너 적응력 진짜 빠르다. 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적응력이 너 굉장히 좋다. 그리고 너 굉장히 현실적인 성격이었구나. 또 막상 닥치니까 잘하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말을 통해서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인 거죠. 그리고 그림자도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원시적인 본능 성향이라는 말과 근원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뿌리가 같죠. 원시적이다, 시작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시작이다. 근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가 맞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1번이 이제 바로 얘네를 읽기 전에 얘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추론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표현한 맥락이 바로 요거고 앞에서 표현한 비슷한 말이 바로 요거구나 라는 걸 이제 잡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2, 3, 4번은 모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페르소나를 멀리하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페르소나만 추구하다 보면은 무기력해진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따라서 페르소나만 추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려요. 그림자가 도덕성을 추구할 때 자발성, 창의성이 더 커진다. 창의성, 자발성, 비도덕성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림자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인 거예요. 말이 안 되고요.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는 경우의 상황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본문과 확인해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걸 가려내시고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림자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 근원적인 속성이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1번으로 답을 이제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좋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갈까요? 이제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 좀 쉬웠어요. 여러분 항생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굉장히 잘 아는 의사가 이 문제를 풀어도 우리가 똑같은 적분입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뭐 어려운 과학 제재라든가 뭐 예술 제재라든가 뭐 인문 제재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언어로 그냥 표현해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항생제의 뜻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항균 효과를 가진 물질을 말하는구나. 프로폴리스와 같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제를 자연요법제, 그리고 얘와 같이 화학적으로 항생된 항생제를 화학요법제라고 한다. 항생제 종류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자연요법제와 화학요법제로 나누고 있네.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이거래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집중하고 어렵다. 이거 뭐 외워야 되는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땡땡 같은 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없는 세균의 세포벽에 작용해서 세균을 죽이는 거래요. 땡땡은 세균을 죽이는 그런 과정을 거친대요. 그 밖에 땡땡 아이들은 담배갑성의 장애를 만들어 효과를 나타낸대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나왔잖아요. 퀴노론, 리팜핀 뭐 이런 땡땡 애들은 그쵸? 세균세포의 발음이 안 된다. 세균세포의 핵산합성을 저해하거나 그리고 얘네와 같이 투과성의 핵산합성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과성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항생제의 종류를 나누어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기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쉬워요. 항생제 점이 나와 있죠. 항생제는 뭐다 라고 나와 있고 항생제의 내성성도 나와 있나요? 여러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항생제 내성이란 말 자체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항균작용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항생제가 이제 작용을 하는지 이게 기제거든요.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 분류 방법, 자연요법제가 있고 화학요법제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간단하죠?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말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 유형이 다른 하나는 우리 2020년 공무원 국어 문제에서 비문학이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코 이렇게 적지 않은 비중이죠. 지금 여기서 논리적 오류 유형은 이제 제가 비문학 편 이제 강의를 열었고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충분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많은 수험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논리적 오류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 바람은 좀 센스를 발휘해서 접근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뭐냐, 제가 이제 뭐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논리적 오류를 뭐 흑백 논리 오류라든가 그다음에 뭐 선거판 일반의 오류와 같은 것을 좀 흔하게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오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용어로 접근하는 것이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표현해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얘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오류네? 그 다음 뭐 얘는 뭐 논리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너무 호소하는 오류네?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볼게요. 식량을 주면 옷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얘를 바탕으로 집을 달라고 할 거고 결국에 평생 직장을 보장하라고 할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는 식량 배급은 당장 그만두어야 해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말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 인과의 맥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좀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식량을 주면 야, 너 옷도 줘. 옷을 주면은 집도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제 인과관계가 좀 지나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노의 오류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 몰라도 돼요. 인과관계로 유발한 어떤 오류이긴 한데 좀 지나치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가 술을 마시면 다시 마시게 될 거야.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술 마실 생각하지 마. 괜찮아요. 인과관계가 그쵸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좀 지나치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할 거야. 그러면 부모가 아이들을 망치게 돼. 그럴 수 있어요. 엄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지만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아예 없어요. 4번은.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영양 부족에 빠져. 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좀 이해가 가. 그래 맞아. 사람이 뭐 끝도 없어. 식량을 주면은 옷을 달라고 할 거야. 뭐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식이요법을 시작한다고 해서 영양 부족에 빠져? 왜? 그리고 어설픈 식이요법이 알코올 중독을 왜 유발해? 알코올 중독은 이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유발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2020년 군무원 9급에 최근에 나왔던 9급 문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비문학 문제가 6문제 나왔고요. 지금 뭐 이런 논리적 오류 유형이라든가 어떤 지식적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독해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죠. 독해 문제를 여러분 저랑 계속 연습을 할 건데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는 뽑는 그런 연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표지라고 하는데 그런 표지 등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싹싹싹 가리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 3개년 비문학 기출문제 지금 분석을 한번 해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계속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자료는 제가 이제 안내를 앞에서 뭐 자막으로 한번 드릴 것 같은데 군무원 제국 자료실에 제가 해당되는 문제지 그리고 해설지까지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같이 다시 한번 연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자꾸 웃음이 좀 부끄러워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항상 공유해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